통계를 잡으면 빌라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 거둘 때만 집으로 취급합니다. 세금 거둘 때만. 어쩌다 한번 거래가 되는 이 아파트들도 고점을 계속 넘나들고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라방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일주일, 지난 일주일에 이제 복귀를, 부동산 시장과 경제 시장 좀 복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큰 주말에 이슈가 됐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들 좀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고요. 자, 이제 제가 프로필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 뭐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충민의 부말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23,000명이 넘는데 오늘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정말 적은 분의 숫자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첫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이제 눈여겨봤다가 뭔가 다음에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충민, 제가 이제 부동산 이충민의 부말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말리에 대한 이름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동행부동산 경제연구소로 그냥 나갈까, 아니면은 어떤 채널명을 어떻게 네임을 정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제가 이제 말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글 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리라는 게 이제 말리길을 간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이제 부말리라는 뜻은 이충민과 함께 부의 말리길을 부동산으로 같이 간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말리는 동행부동산 경제연구소의 동행과 이 부말리와 같이 이제 네임을 같이 해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뜻이 좀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동행부동산 경제연구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좀 오래 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물론 그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뭐 한 번도 폐업을 안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동행 DNC는 뭐 시행하는 이제 이런 뭐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한국경제라든가 이데일리라든가 RTN 부동산 경제TV에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때 이제 손님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전문가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문가지? 대학 학부는 부동산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공인중개사를 따서 운영하는 것 빼고는 내가 사실 전문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중에서 1% 아니면은 5% 안에 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이제 또 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석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석사를 취득을 했고요. 학위 취득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 공부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에 학위 취득을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논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이제 제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재개발 쪽이다 보니까 이제 논문도 이제 재개발 쪽으로 좀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선행 조건이 학술지를 투구를 하나 해야 돼서 게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학술지 투구를 해서 이제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라는 학회지에 투구가 돼서 게재가 됐고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논문의 주제도 이제 재개발 사업 투자 환경이 투자 가치 및 투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설문지를 토대로 이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재개발 투자를 하셨던 유경험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술지는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학위 논문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에 워낙 좀 제가 처음 부동산을요, 재개발 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개발 쪽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이제 이슈가 됐던 이제 뉴타운,
1차 뉴타운, 시범 뉴타운, 2차 뉴타운, 그 다음에 이제 3차 뉴타운까지 해가지고 이제 뉴타운 시장부터 이제 부동산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도시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뉴타운을 촉진지구라고 부르죠.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이제 이제 워낙에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막 재건축 아파트를 뭐 투자한다던가 이런 목돈, 시드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찾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 투자가 정말 적합하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또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 저한테 상담하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재개발 쪽이나 이런 쪽에 정비사업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투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제 사설에서 하고 있는 이제 도시정비사 자격증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자격증의 개념보다는 이런 교육을 스터디 해가지고 마스터했다. 그래서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으로서 좀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제 항상 이제 굉장히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제 주요 고객층들이 이제 재개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어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도 다니고 이러면서 조금 저도 배워가고 있고요. 아직 뭐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아시겠지만 뭐 수시로 법이 바뀌고 보완이 되고 완화가 되고 또 아니면은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뭐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변화무쌍하다. 이 정비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객분들이 저보다 많이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재개발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그런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개발 쪽, 지금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됐죠. 2월 달에 해제가 되고 또 3월 달에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중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한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적인 판단 아니냐,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표를 얻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고 이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거래량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게 다시 표심이 몰리는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혀 지금 다른 쪽으로 예측을 했죠. 자, 저도 사실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뉴타운 시절부터 부동산을 했습니다. 뉴타운 시절부터. 우리가 뉴타운이 어떻게 지정됐습니까? 2002년도에 시범 뉴타운. 그러니까 욕 아닙니다. 발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범 뉴타운. 자, 제일 유명한 뉴타운이 2002년도에 은평 뉴타운이 있죠. 제일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십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뉴타운. 이 세 개의 뉴타운이 이제 시범 뉴타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바로 이어서 2003년도에 또 구역 지정을 했죠. 그리고 2005년도에 3차 뉴타운까지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1, 2, 3차까지 구역 지정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명박 서울시장이었던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시절에 실질적으로 이 뉴타운은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 출신입니까? 현대건설 출신이죠. 회장님 출신입니다. 건설회사 출신입니다. 건설회사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 선진국, 특히 유럽 쪽의 개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타운이라는 것은 사실 영국의 이제 개발 방식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제 뉴타운이라는 게 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법을 제정을 했지만 처음 지정할 당시에는 서울시 조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타운 섹터 안에도 뉴타운이 있고요. 촉진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존치구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을 이제 그 구역 지정을 했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고까지 했었냐면 이 방송을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의 키즈라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그걸 이어간다라는 뜻이었죠. 뭐 이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4차 뉴타운 후보지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뉴스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중앙일보 조인스랜드라는 이제 인터넷, 이제 그 중앙일보 조인스랜드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4차 뉴타운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들이 뭐 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기획구역이다, 일부씩 지정이 되는데, 뉴타운은 워낙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화곡동에 1동부터 8동 본동까지 해가지고 뭐 66만 평. 여기는 뭐 여기가 되면 은평 뉴타운이 100만 평이 조금 넘으니까 두 번째로 큰 면적이다 막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구로 본동 2동 그 다음에 서계 청파동 유명하죠. 지금 서계 청파동 이런 지역들이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만약에 저 강서 쪽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10억에 팔아라 해가지고 강서에서 강남으로 오는 1시간 동안 시세 조사해 보니까 1억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11억 아니면 안 팔아. 근데 다시 가는 동안 1시간 동안 1억이 올라서 10억짜리 물건이 단 한두 시간 만에 2, 3억 호가가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건축 강남의 대장 아파트, 물론 압구정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체 음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9제곱미터가요. 14억 5천, 14억 8천까지 갔다가 7억 9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요. 자, 근데 이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타운 후보지 있죠. 8군데로 거론된데 뉴타운 후보지는 오히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이게 통계에 잡힙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통계가 2006년부터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거는 2006년 1월부터고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한 거는 2006년 6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들은 금융위기와 더불어 화랑이었다. 김미희님 반갑습니다. 구독자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맥자기님 구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문의드려도 되나요? 조금만 있다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문 몇 가지 설명드리고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4차 뉴타운 후보지가 화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흥우 무상급식이 뭔지 주민투표에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임기 다 못 채우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요. 당군 일의 최대 사업 용산 어떻게 됐습니까? 정비창부지. 국제업무지구 3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여기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하겠다. 정비창부지가 일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때부터 비어 있었고요. 일부만 남아있다가 지금은 전부 다 이전을 했고. 자,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한강변을 개발하겠다. 세계 12 경제대국에 걸맞는 서울 벨트, 서울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강변에 유도정비구역 5군데, 전략정비구역 5군데 이렇게 구역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제 4차 뉴타운 후보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지분의 개념이 또 도입이 됐죠. 이제 땅에 이제 지분의 개념, 공시지가의 개념. 아무리 땅이 커도 공시지가가 낮으면은 이게 보상가나 재개발에서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었냐면 지분이 작은 것라도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이라든가 더 가까운 지역에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상가가 많이 나오고 해서 추가 부담금이 낮아질 거다. 이런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2008년도
2008년도 9년도일 겁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 이게 뭡니까? 공공관리자 제도가 원래는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은 원래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공공성을 띤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합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 재개발이 중간에 좌초가 많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무원과 조합장 간의 이런 커넥션, 이런 여러 가지로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조합장의 뭐 이런 유용한 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사 시공사 선정을 하고 설계자 시공을 하고 모든 부분이 조합장이 관여를 하는데 이게 커넥션이 없다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러면 시공사 선정까지는 공공에서 참여할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사업을 빨리 해줄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개발에 힘을 썼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좌초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유도정비구역 전부 다 남은 게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 중에 10군데 중에 남은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금 뭐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 다음에 흑성 뉴타운. 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이어졌다면 아마 지금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이제 이 부분, 공급 부족,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이런 이슈는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도시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오세훈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또 이번에 대선을 출마한다고 만약에 이제 그 서울시장을 사퇴를 하고 또 출마를 나갔다면 이것 또한 지금 신속통합기획구역 모아타운이 지금 200군데가 넘는데 이것 또한 또 산으로 가지 않을까, 무주공산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서울시장을 계속 이제 대선에 안 나가고 대선에 안 나가고 사임을 안 하면서 이제 이런 정비 사업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새로 들어올 정부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개발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한 현실은 정말 누구나 여당 야당을 떠나서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뒤에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뭐 그냥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에서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제 관심을 뜨겁게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두가 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제 풀었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죠. 뭐 목동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2월 12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급하게 해제가 됐어요. 물론 해제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5년 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외부 기관에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5년 차가 되면서 그 효과를 용역을 주고 효과를 검증해달라 했더니 그 효과가 처음보다 많이 미미해지고 무뎌졌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구역 지정을 해놓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해제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무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이제 어찌됐거나 해제는 됐습니다. 자, 해제하고 나서 새로운 3월 24일 날 그러니까 3월 10일 날인가 11일 날 제가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의 거래량보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어떻게 됐냐면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던 게 뭐냐면 이제 재지정을 하겠다. 며칠부터 3월 24일부터 재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 10며칠 동안의 거래량이 막차를 타기 위해서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하고 나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상승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자, 우리가 이제 뭐 엘리트라고 하죠. 잠실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호가가 뭐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억 가던 게 뭐 31억, 32억. 순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하고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거래가 됐고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해제가 딱 되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아버님. 자, 그리고 이제, 주식초보 신의 사나이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승폭은 줄었지만, 지금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거래량도 줄고. 자,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정고점은 계속 뚫고 있다.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질문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사동 신통구역 조금 있으면 구역 지정된다고 해요. 해서 구역 지정은 아마 5월, 6월 정도에 될 거라고 저도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쪽 빌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11억 이상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11억에서 한 13억도 나오고 하고 있더라고요. 현금이 5억밖에 없어서 돈이 부족한데 현금 청산 물건을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신 거 보니까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현금 5억이면은 현금 청산 대상 물건을 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현금 청산 대상 물건이 굉장히 이제 좀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권리산정 기준일 제가 촬영을 할 때 지금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굉장히 부당하게 적용이 된 게 2차 신속통합기획구역입니다. 2차 신속통합기획이 2022년 말에 구역 지정이 됐지만, 이게 또 구역 지정이 된 것보다는 1년 전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소급해서 1월 28일 날, 2022년 1월 28일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을 하던 분들, 구역 지정이 안 됐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건축을 하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허가를 받아놨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서 소급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놓고, 그리고 이 구역이 뭐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기를 재개발하겠다, 뭐 1구역, 2구역 나눠서 뭐 여기 이슈가 된다,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한번 떨어졌던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뉴스에 굉장히 핫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작구라든가 그 다음에 중랑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 100가구 넘게 이제 그거를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다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을 좀, 왜냐면은 이런 매물들이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렴할 거 아닙니까? 자양동도 제가 알기로는 11억 12억 정도의 조합원 입주권 나오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금 청산 대상 물건들은 한 8억 5천 뭐 요 정도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8억 8, 9억 정도. 그러면은 이제 뭐 투자금 5억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꼭 그러면은 이제 5억, 그러면은 8억 5천, 만약에 8, 9억을 전세 끼고 사가지고 8, 9억짜리를 샀어. 그러면 내가 진짜 조합원 입주권이 안 되고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된다, 이러면은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정확한 종전평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 뭐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종전 자산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의 뭐 10억에서 1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어도 손해는 안 보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아버님, 왕십리 역세권 신속통합기획 추진하다 무산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왕십리역 신속통합기획구역, 네, 신혜사나이님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9구역, 10구역으로 좀 구분을 하다가
지금 이제 구청에서 이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연번 안 주겠다고.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9구역하고 10구역하고의 이해관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9구역, 10구역에 추진하시는 분들은 뭐 9구역 그 안쪽까지 뭐 같이 하느냐,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만 하자, 뭐 아니고 뭐 9구역은 뭐 이렇게 10구역하고 뭐 같이 안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이 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속통합기획구역이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은 또 면적도 많습니다. 3만 제곱미터 9,000평 이하기 때문에 심의 조건으로 이제 9,000평 이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과수필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면요, 이제 노후도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필지가 원래는 이제 재개발에서 90제곱미터인데 이제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40제곱미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이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런 조건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저렴하게 볼 수 있지만 기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아직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는 대신에 좀 장기 투자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매력 있는 데죠. 왜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대놓고 밀어주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조건이 맞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이제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뭐 800%까지 막 주기 때문에 이게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이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까다롭게 판별을 해서 이 지역이 정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도심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까다롭게 이제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지역들이 서울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기회비용을 조금 이제 투자를 해놓고 조금 이제 관리만 하고 좀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투자 가치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왕십리 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야말로 쿼트리플 역세권에 GTX D 신호선도 이제 예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왕십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변경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성동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을 반대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요. 거기에는 비즈니스 타워,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타워를 조성한다는 이제 세부 계획,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도시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디테일하게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가장 세부적인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보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정돼서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신기하게도 어쩌다 한번 거래가 되는 이 아파트들도 고점을 계속 넘나들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 이제 가격표냐면요. 여기 과천입니다. 과천. 자, 여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을 때 사실 서울시장이 했지만 가장 수혜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혜 지역을 많은 신문과 보도자료에서는 마용성 중에 용산을 뺀 마성, 마포구와 성동구 이런 지역들, 광진구 이런 지역들의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가 엄청난 데가 있습니다. 엄청난 데가. 바로 과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천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천을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는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뭐 재건축의 성지 아닙니까? 뭐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너무나 어려움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사실 정부청사가 있었던 이 과천이야말로 재건축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압구정하고 음마아파트 이런 부분들 별개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수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1년 전에 18억 하던 게요.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이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뭐 22억 6천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과천자이 같은 경우도 18억 6천만 원이 지금 13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고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 유동 자금이 지금 300조 가까이 있습니다. 단기 유동 자금이. 단기 유동 자금은 뭐냐면 적금이 아니라 단기성 예금입니다. 내가 3개월, 6개월 안에 어떤 투자처가 나오면은 바로 내가 돈을 빼가지고 이쪽에 넣을 수 있는 거. 단기 유동 자금은요, 우리가 지금 적금은 금리가 몇 프로 합니까? 한 3% 정도 하죠. 3% 정도. 근데 만기 적금은 3% 정도 하는데 단기 유동 자금은요, 금리가 뭐 한 1% 정도, 내외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그 금리, 말도 안 되는 그 금리를 받으면서도 내가 여기다가 넣어놨다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투자 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갈 거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면서 그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저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서 투자를 할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언제든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과천 매매 지수인데 요거는 이제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제가 이제 이게 잠시만요. 공급 얘기를 좀 할게요. 공급 얘기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22년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얼마만큼 공급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제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5년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50만 호씩은 필요합니다. 이제 뭐 지역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뭐 60, 70%, 지방에 뭐 30, 40% 이렇게 필요는 하지만 이제 1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50만 호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이 이제 물론 주택 보급률이 뭐 100%가 전국적으로는 100%가 넘었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직 또 부족하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9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이라는 거를 통계를 잡으면요. 통계를 잡으면 빌라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빌라는 집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거둘 때만 집으로 취급합니다. 세금 거둘 때만.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건 2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건 1세대 1주택 아닙니까? 물론 지금 뭐 특례를 줘가지고 뭐 이때 기간 동안에는 사면은 뭐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런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칙은 주택입니다. 1주택 1주택. 그러니까 30억짜리도 1주택. 뭐 2억짜리 3억짜리도 1주택. 근데 이제 결국은 주택 공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비아파트의 대표적인 게 주거용 중에 이제 주거용 중에는 여기 바로 질문 나오네요. 쏨님. 아파트 매물은 많은 것 같은데 서울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 정말인가요? 이게 대부분 이제 하락론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존 매물이 엄청 많다고 하죠. 근데 기존 매물이 엄청 많은데 거래는 왜 안 될까요? 거래는. 왜냐면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은요, 싼 가격에 절대 안 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가격 올라갈 거라고 이번에 학습 효과 증명을 아예 해줬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그 갭 차이, 괴리가 많이 나면은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이 매물들을 매물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면은 이게 하락이라고 매물이 많아서 하락이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매물 깔려 있다. 네이버 봐라. 이런 플랫폼 봐봐라. 얼마나 많은 매물들이 있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시세의 거래는 얼마예요? 거래는 1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되는데 자, 이제 거래를 안 해. 근데 사는 사람은 8억에 사고 싶어. 근데 아파트 공급이 없다니까 파는 사람은 12억에 팔고 싶어. 자, 그러면 이 12억에 나온 매물이 매물입니까? 이게? 12억에 소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매물의 가치가 있는 거고, 예비 수요자들이 이거로 거래가 됐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건데, 아니 미래 가치의 돈 3년 5년 뒤에 올라갈 거를 다 예상하고 현재 가치로 산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매물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호가에 올려놓는 매물은 매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급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으면은 수요자, 예비 수요나 가수요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량도 늘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이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괴리,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적정가를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시장에서 개입을,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서울시에서 개입을 하고 국토부에서 개입을 하니까 인위적인 가격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매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매물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건 매물로 취급합니다. 뭐냐면은 공실. 그러니까 여기 비어 있으면서 매매로 내놔요. 그건 매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사서 입주를 할 물건이기 때문에 세대는 분리돼서 세대 가구 수는 많아지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할 수 없는 물건, 누가 전세를 살게 되면 누가 전세를 살고 누가 매매를 내놓으면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내면 그 세입자는 또 딴 집에 가야 됩니다. 딴 집에 가야 되죠. 또 그 살던 집 또 딴 집에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지 여기에서 쳇바퀴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따로 돌 쳇바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270만 호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좌초돼가지고 이제 또 중간에 탄핵이 되면서 이제 목표치를 절대적으로 못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이게 이게 주택 공급이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2024년도, 2025년도에 1, 2월 누적 서울 주택 분양 물량입니다. 분양 물량.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작년에 1, 2월에는 그렇게 경기 어려웠다고 해도 꽤 분양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양 물건이 엄청 적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너무 적다라고 했는데 4,264가구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양가가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엄청 낮죠. 뭐 높은 데는 뭐 몇천 대 1 막 이렇게 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1, 2월에 서울 분양 물량은 1,097가구다.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서울에 이제 분양 물량이 1, 2, 3월 달로 좀 보면은요. 1, 2, 3월 달로 보면은 서울에 이제 강남구 쪽에 보시면은요. 1분기 분양 물량을 보시면 1월 달에 한 건도 없습니다. 1월 달에 한 건도 없고요. 이제 3월 달에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방배 6구역이죠. 레미안 이제 방배 6구역에 레미안 몬페를라라고 이제 방배 6구역에 이제 재건축,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유일하게 482가구를 공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 공급이 줄어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더 큰 문제는 전세가 줄어듭니다. 전세는 언제까지나 새로운 집들이 나와야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공급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분양을 미루거나 아니면 분양을 포기하거나 하는 사업장들이 속출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음마 아파트가 이제 14억 얼마까지 갔다가 이제 7억 9천 8천까지 떨어졌던 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09년도 이후로 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로 정말 16년 만에 15년 16년 만에 최저의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건 자, 12,000가구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착공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 자, 인허가 물량이 있어야 분양을 하고요. 분양을 해야 입주를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몇만 가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 작년에도 부족했습니다. 서울 물량이 작년보다 올해 10분의 1로 줄었고요. 뭐 한 40-50% 줄었고, 그 다음에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줄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2006년도 7년도에 보시면은 자, 얼마나 많이 입주 물량이 줄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게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이게 정책
하시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요 자료 화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은 아직도 이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좀 간단하게 이제 한두 개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1억으로 10억 집산데 이거 며칠 전부터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요게 10억짜리 집입니다. 10억짜리 집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지분형. 자, 40%는 이제 금융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금융공사에서 가져가고요. 40%는 지분형 매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 여기에서 60% 중에 만약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LTV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70% 아닙니까? 70%면 4억 2천이 대출이 나오죠. 4억 2천이 대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억 8천이 어떻게 돼요? 내 돈만 있으면 1억 8천 내 돈만 있으면 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전부 다 모든 국민한테 적용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세수도 그만큼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지분대로 나눠 갔습니다. 지분대로.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감당하냐면요. 나라에서 감당합니다. 금융공사에서 감당을 한대요. 자, 그럼 이걸 뭘로 메꿔요? 전부 다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세금으로. 이걸 전부 다 세금으로 메꿔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봤을 때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회초년생은 조금 10억짜리 집 사기 어렵죠. 당연히.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런 사회의 일부 약자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하는 정책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거랑 비슷하진 않지만, 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 하면서 그때 같이 나온 게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반값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반값 아파트가. 땅은 이제 정부에서 공공으로 되고, 건물은 지어서, 소유권 가지고 살면서,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반반씩 나누자. 이런 반값 아파트였습니다. 분양가도 반값이고요. 자, 근데 완전 망했죠. 완전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동업을 하면 끝은 분명히 망한다. 안 좋게 된다. 뭐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속설이라고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업이나 협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하물며 내가 먹으면 못 먹어도 고지 금융공사랑 같이 간다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분을 차근차근 이제 돈을 모으면 이런 매수자가 이제 주택 소유자가 돈을 모으면 지분을 금융공사 거를 계속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값 오르면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분대로 가져갑니다. 지분대로. 로또 주택.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대선이 어차피 6월 3일 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쪽,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확정이 됐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후보자가 이제 국무총리의 버금가는 이제 경호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아직 후보자 확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근데 이제 이제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을 좀 이제 공약들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년 내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장관이신지. 그분과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4년 동안 이제 메아리 외치듯이 계속 외쳤는데 결국엔 마지막 1년 임기를 남겨놓고 미안하다. 정말 공급이 부족했었네. 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또 말도 안 되는 뭐
태릉 뭐 골프장 부지, 용산 정비천 부지, 삼각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들, 이런 지역들, 말도 안 되는 지역들, 이 핵심 노린자 지역에 이제 이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뭐 50%, 30%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무산이 됐죠. 거의 무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4기 신도시 공약이 나왔습니다. 4기 신도시 공약이 나왔는데, 이제 4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라이브 때 뭐 따로 이제 뭐 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린다던가 할 건데, 이제 4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임대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가 뭐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요. 아직 이제 뭐 사전 청약을 거쳐서 이제 본 청약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 뭐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개발을 못하는 지역도 있고, 이제 여러 지역도 있고. 자, 그리고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검단도 2기 신도시죠. 동탄 2기 신도시도 아직도 이제 입주 장인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아직 이제 제대로 돼 있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4기 신도시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 위주로, 꼭 정책을 규제하고 다주택자들 집을 못 사게 해가지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 위주로 이제 선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후보자와 그 다음에 국토부와 그 다음에 서울시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상통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뭐 재개발에 대한 완화라든가 노후도 조금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이제 없애겠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이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완화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개발과, 사실 재건축이 이제 금액이 너무 커서 그렇지 재건축이 좋죠. 당연히 돈만 있다면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훨씬 더 좋고요. 하지만 이제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임대가 비율이 한 30%? 40%, 많이 나와봐야 50%고요. 30억짜리 50% 나오면 15억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재개발 투자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개발 투자, 제가 원래는 이제 제가 물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목이 계속 갈증이 나는데, 뭐 목소리도 갈라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첫 라이브를 원래는 조금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컨디션이 그럴 것 같아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원래는 이제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다음에 라이브 할 때 왕심리 질문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꼼꼼하게. 그리고 소액 투자 금액별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라이브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금액대별로 뭐 재개발 지역,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라든가 모아타운 어디가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이런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이 댓글을 참고해 가지고 이제 다음 라이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원래 이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조금 짧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래도 준비를 좀 했다라고 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말 딱 이제 5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라이브 방송이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또 이제 축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을 좀 전달력 있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 날 6시,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만약에 이제 공휴일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방송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직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가지고 빨간 날에는 애들하고 좀 놀아줘야 돼서 이게 대한민국 가장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쉬고요.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퇴근은
이충민의 분말리와 함께 하는 걸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첫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